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LS그룹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합니다. 러시아에서 발급한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는 러시아 가맹점이나 현금 지급기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카드 회사의 러시아 제재 동참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서방이 러시아를 향해서 일단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번에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러시아 영업 중단은 러시아 일반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사실상 당분간 올스톱시키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예를 들어서 미국 외에 러시아에서 아이폰을 팔지 않겠다 이러면 당분간 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만은 이 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현찰로 쓰는 비중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거의 없거든요.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서 사용하는 거 일체 지금 비자와 마스터가 중단이 되면 비자와 마스터의 지금 카드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어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해외 사용, 해외 여행, 사실상 경제적 결제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러시아 카드도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도 러시아에 가면 사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러시아 여행, 그 밖에도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해외 유학 또는 현지에서의 ATM 기기 이런 문제가 모두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고립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드 회사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 세계를 자금 결제에 관한 비자와 마스터가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자 카드,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자 카드 대부분 쓰지 않는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이 비자는 비자 인터내셔널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비자가 들어가서 이걸 죄기 약자라고 그러는데요. 1958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면 미국의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인데 원래 미국은 지역별로 은행 영업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서부 캘리포니아 은행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발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가 1970년에 미국에 산재해 있던 많은 카드 회사들이 통합을 했고요. 그러다가 1976년에 비자 인코퍼레이션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전 세계적인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1983년에는 ATM기, 지금은 비자 ATM기는 PLUS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지금 창구들이 설치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마스터카드는 미국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대부분 주주들이 미국의 은행들, 금융기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비자와 마스터가 러시아처럼 영업 중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특히 해외 생활이 일시에 중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비자 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겸용 카드를 발행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해외 겸용 카드를 발행을 하면서 얻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거나 또는 카드 회사를 갑니다. 은행이 하고 있는 카드 회사도 있고 또 삼성카드나 현대카드 이런 재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카드 회사도 있는데요. 그 카드만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국제사회에서는 자금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또는 아멕스, JECB, 디스카버, 또 유니온페이, 저건 중국 카드예요. 저런 것을 찍어야만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 즉의 해외 사용 금액의 1.1%, 비자가 1.1%, 마스터카드는 1%로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 밖에 수수료를 직접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카드에 비자나 마스터를 찍어 놓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도 일정 금액의 카드 수수료를 지금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그걸 네. 일반 소비자들은 잘 인식을 잘 못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 한 중앙에도 기입수기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비자 카드가 1%에서 1.11%로 갑자기 올렸을 때 우리나라 카드 회사들이 상당히 강력히 저항했습니다마는 2018년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 없다 이래서 비자 카드에게 1.1% 수수료를 줘라고 합법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비자의 그 세계적인 장악력은 더 커졌지만 그 와중에서 한국 카드 회사들이 0.1%로 싼 마스터카드로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한국 내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마스터가 1위, 비자가 2등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비자가 압도적입니다. 지난달에 출시된 스마트폰 신제품 삼성 갤럭시 S22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기능 때문에 기기의 성능을 사용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우선 소송 내용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보죠. 기기의 성능을 삼성이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렇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 스마트폰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챌린저로서 또 요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제2도약, 제3도약의 어떤 천병으로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마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소송까지 가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22를 작동을 했을 경우에요. 이게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면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아져서 배터리가 금방 소진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가열돼서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에서 GOS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게임 앱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감한 게임 앱이 들어왔을 때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조작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샀던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집단 소송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나오자마자 이렇게 집단 소송에 들어가고 또 중고 시장에도 지금 투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터졌는데 삼성전자로서는 일대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긱벤치라는 매체가 삼성전자 이번 갤럭시 S22 신작 시리즈의 전 모델의 평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 일부 소비자들의 갤럭시 22 소송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긱벤치라는 곳은 전자기기의 성능 테스트하는 기관이고 국제적인 표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드로이드 시스템 스마트폰 벤치마크에서 삼성전자의 네 품목을 제외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 또 S21, S20, 10 이렇게 네 종목을 탈락시켜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 긱벤치가 탈락시킨 벤치마크에서 제외된 회사는 중국 회사밖에 없습니다. 원플러스라든지 화웨이, 메이트, 샤오미, 흥미 노트밖에 없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까지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기술이 이제는 중국 제품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지금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긱벤치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긱벤치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상당히 좀 쇼킹합니다. 긱벤치의 그 스마트폰 성명을 좀 화면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긱벤치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삼성의 GOS는 앱의 식별 장치를 활용해 앱이라는 것은 게임, 애플리케이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떤 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가 이런 것을 인식을 해서 기능을 떨어뜨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성능 측정할 때 삼성 갤럭시의 성능 측정할 때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돼 있다. 이것은 성능 측정의 조작이다. 이런 조작품을 우리는
긱벤치는 그 표준 벤치마크 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삼성전자 창립 이후로 스마트폰의 긱벤치 그 벤치마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조금 다른 소식을 짚어보면 사실 이제 애플을 포함한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번에 러시아 보이콧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국제사회에서 좀 시선이 따가운데요. 삼성의 최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은 유럽 물론이고 러시아에서 전면 사업 지금 중단을 했는데요. 삼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부통령이 직접 편지를 보내서 삼성의 우수한 제품을 러시아가 쓸 수 없도록 해달라라고 호소문을 보내기에 이르는데요. 삼성은 현재 자체적으로는 러시아 사업을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움직이는 배가 제때 뜨지 않아서 공급품이 그 제때 적기에 배달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삼성전자로서는 이 대목에서 과연 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편을 들 것인가 러시아 편을 들 것인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편에 들어서 러시아의 야만성, 공격성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좀 더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최근 10년 동안 무려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하나의 기업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남짓합니다만은 제1호가 3표 그룹이었죠. 근데 이제 현대제철에서는 사흘 간격으로 사망자가 복수로 생기는 이런 최악의 사건이 터졌다 해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깔려서 사망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현재 현대제철의 사업장 규모나 또 그 고용원 숫자로 기준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법 적용의 전형적인 지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법이 나오면 예방적 조처를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사망 사고가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대제철에서 이렇게 복수로 나오면서 법과 그 이상과 현실은 따로 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현대제철은 최근에 그 중대재해법이 나오기 직전까지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사망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대제철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지금 따갑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대제철의 이제 사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표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또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3표 그룹이 사실상 1호죠. 1호인데 현대제철과 3표 기업은 좀 특수관계가 있어요. 3표 기업이 연탄에서 시작해서 시멘트로 사업을 막 확장을 하면서 1990년대에 제철 산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모기업이 강원산업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강원산업이 IMF 때 망할 위기가 되니까 이것을 현대제철에서 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은 그 안에 강원산업이라는 한 회사 섹터를 지금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1호 중대재해법 사고도 3표에서 터졌고 그 3표하고 같이 현재 기업의 고리가 연결돼 있는 현대제철에서 또 사고가 터졌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현대제철의 오나인 정의선 회장님 그 부인 정지선 씨가 바로 3표의 지금 그 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의선 현대차 회장님의 현대제철 오너이기도 하죠. 저분의 장인 어른이 처가집이 3표다. 그래서 처가와 본가 다 합쳐서 이렇게 중대재해법, 근로자 사망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결국은 현대가는 근로자 사망 기업이라는 그런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소식은 이제 현대제철과 3표 기업이 현재 이제 동시에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수동에 서울숲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거기를 천연 자연 생태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인근에 바로 3표의 시멘트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은 또 현대제철 겁니다. 현대제철 땅에다가 사돈 기업인 3표가 지금 레미콘 공장을 지어놓고 있는데 저게 서울 숲을 맡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한 10여 년 전입니까? 한 7, 8년 됐습니다. 그때 이 폐수 배출 문제로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을 때 3표가 우리 이전하겠다라고 서울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전 시한이 올 6월입니다.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전혀 3표 그룹에서는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금 3표 시멘트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그 날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표는 바로 2년 전에 백제의 발상지인 위례에도 지금 레미콘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도 문화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워주지 않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워줬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가 악화되고 국민들에게 비판과 저주를 받게 되면 과연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앗아서 자사의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이용한 LS 엠트론과 쿠퍼 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아서 특허를 출원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대기업 최초로 벌어졌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죠. 이 그룹 대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지 못해서 하청 기업에 의존하는 것도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데 하청 기업 기술을 빼내서 그것도 마치 자신의 기술을 그냥 특허 신청까지 해는 그야말로 기술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착한 기업의 대명사라고는 LG그룹의 첫 번째 계열 분리한 회사 LS그룹입니다. 네. LS그룹의 엠트론. 저기는 지금 구자은 회장님이 그동안의 경영을 맡아왔던 곳이거든요. 그 LS 엠트론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도둑질해서 특허를 냈다. 참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터졌고 LG그룹의 이미지에 아주 결정타가 됐다. 이 LS그룹은 LG에서 GS에 앞자 LG와 GS의 뒷자를 따왔거든요. 그리고 LG그룹이 원래 우리말로는 럭키였습니다. 그다음에 GS가 금성이었거든요. 럭키 금성을 다 아우른다. 그래서 구인의 창업주의 동생들인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이 세 명의 형제들이 창업을 해서 계열 분리한 회사인데 지금 LG와 계열 관계가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런 데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참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연이어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LS그룹도 이런 가운데 물적 분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쪼개기 또 쪼개기에 이은 중복 상장 때문에 개미들의 피눈물이 정권 시장에 지금 마를 날이 없는데요. 특히 최근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열 분리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LS그룹이 또 계열 분리를 하겠다. 그런 면에서 LS그룹 문제가 LG그룹으로도 지금 비화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가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는 간다. 쪼개기를 향해서 간다. 개미들은 울어라, 짖어라. 지금 이런
그 오불 관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LG답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